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하는 시간이죠. 월요정치. 오늘은 최영호 변호사, 고정민 변호사 최고조합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최영호 변호사. 예. 오늘 오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정의당 김용철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를 했고요.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현직 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이 사건 접하고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선거와 관련해 뭐 당에서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당 대표가 책임을 질 정도로 뭐 이제 일종의 뭐 미투 뭐 이런 게 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다가도 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당 대표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남성인 당 대표와 여성인 국회의원 사이에서 그 남성인 당 대표는 그 여성을 일종의 성의 객체화 시켜서 성의 대상화를 해서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마저도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데 네. 저는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솔직한 얘기요. 그래요. 이뭐 고정민 변호사, 예. 뭐당 대표가 사퇴했습니다만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 같아요. 특히 뭐 진보 진영에서 또 다시 성추문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도 그 단체장들의 성비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비단 진보 진영의 문제라고 권하기보다는 그 정치인은 고도의 윤리를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조심해서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진보 진영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보 진영 너마저 이런 뭐 심리가 있겠죠, 깔려 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내면화되어 있다 이런 반증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오늘 토론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최영호 변호사님, 예.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죠. 이 자금 담당을 맡았어요. 예. 네, 그 이모 씨가 100억대 배임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이 됐죠. 예. 네, 그 혐의 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뭐 아마 여기서 수사 상황이라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추측컨대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 이스타항공 관련해서는 엄청 복잡해요. 일단은 네. 지배구조 자체도 복잡하고 뭐 회사가 3개, 4개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스타항공까지 내려오는데 그 윗 회사가 그 전에는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데였어요. 사실 새만금 관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2007, 8년도에 주가가 좀 이렇게 뻥튀기 됐고 뭐 그 정도 회사였는데 하여튼 그게 그 2015년까지 그 이상직 의원이 19대 의원 하면서 2019년도까지 거기에 대주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스타항공에. 근데 그게 IMSC라는 회사로 뭐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스타항공이 공시를 하니까 대주주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타홀딩스 지금 이제 장녀와 차남이 각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스타홀딩스도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 알게 되는 건데 그 주가의 매입 가격이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017, 18년 경일 텐데 생각을 해보면 자 2019년 12월에 이상직 일가와 이제 애경과 네. 그때 주식 거래가액이 이제 M&A 가격이 5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거의 같은 지분일 텐데 어떠한 그 이스타항공의 소유 가치에 대해서 100억에서 500억으로 뻥튀기가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새만금 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던 걸 100억에 팔아서 이스타홀딩스는 그거를 500억에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실 저는 제가 그래서 이상직 의원은 이미 여기서는 배임 횡령 혐의가 들어가 있다. 네. 거기서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여기서 법적으로 그 정리가 될 것, 형사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이 배임에 관해서 이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구속이 됐지만 이게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이상직 의원이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이익의 주체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주 네. 수사 대상이겠죠. 아마 거기서 조카란 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어떠한 혐의점에 있어서 전혀 이제 사실과 뭐
사실을 얘기하지 않거나 네. 이런 상황이니까 먼저 구속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A 씨가 그 이스타항공의 장기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그 타격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하고 그 자녀가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 주식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 네. 횡령을 했었다. 좀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 그 조카 이 씨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스타 관련 수사 이것이 좀 전환점이 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 이스타 관련 수사의 좀 방향이랄까? 저는 이 네. 사건은 너무 좀 명약관행하다고 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돈이 없어졌어요. 예정돼 있던 대로 새만금 진행되는 관광개발이 거다. 네. 대주주로 갖고 있었는데 거기 새만금 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이제 막 보도가 됐잖아. 이당직 네. 작년 5월 이후에 그 회사가 지금 뭐 사실상 뭐 휴지 조각인 회사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100억이 왔으면 그 100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팔았으니까. 근데 음. 그 지분 가치라는 게 지금 종이 조각이 됐어요. 네. 그 이유라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도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뭐 이상직 의원 기소는 확실해 보인다. 그렇죠. 네. 자, 뭐 그 문제하고는 또 별개로 고정윤 변호사님. 네.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 또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네, 네. 네. 구형량이 이게 굉장히 좀 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형량을 보고 굉장히 세가지고 놀랐었는데요. 그 혐의를 보니까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에 전통자고 책자를 선거 구민들한테 그 제공한 혐의하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이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치고는 이제 구형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검찰에서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가 이제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1심 판결 선고일이 제가 알기로는 2월 3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안 남아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1심 판결의 좀 전망이랄까요? 당선 무효형이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죠. 네, 네, 100만 원 이상이죠. 네. 뭐 제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검찰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것을 보면 그 상당 부분 혐의 입증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질도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혐의들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죄에서 좀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선 무효형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 짧게 그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 1심에서 선거법 개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면소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게 이상직 의원의 재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상직 의원의 이제 혐의 중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전 선거 운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뭐 가서 정치원으로 꺾으라고 했다든가 뭐 음. 이런 발언들 자체가 그 전에는 허용이 안 됐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공직선거법 59조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선거 기간 전이라도 뭐 구두로라든가 아니면 전화통화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면소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외 부분은 아직도 선거법이 엄하게 네. 그 선거 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벗어나기가 제가 어렵지 좀 않나. 설명을 예. 드릴게요. 최영호 지금 변호사. 네. 이제 그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교회 내에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조항이 교회 내긴 하지만 이제 그 목적 외에 할 때는 이제 좀 명확히 됐어요. 교회 건물이긴 하지만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이제 허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직 의원은 주민 설명회를 거기서 했다. 네. 라는 주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에서도 괜찮다라는 취지의 주장일 텐데 전에는 이제 교회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 단서 조항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하는 건데 면소 판결이라는 게 사실은 이원택 의원도 지금 아마 면소 판결 왔기 때문에 마치 뭐 무죄를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심에서 저는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국회에서 본인이 혐의를 받았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입법으로 이 사법적 하자를 치유한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네. 위험한 거예요. 결국 2심, 3심 가봐야 예, 되는 예. 사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경우 법령이 개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법률의 반성적인 어떠한 네. 행위 때문에 개정이 된 경우엔 그런 식으로 신법을 적용하지만은 음. 원칙은 행위시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에는 행위시법이고 네. 법령의 반성적 필요에 의해서 법령이 음. 개정된 경우에는 이제 신법을 적용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 판례상의 원칙 법률과 판례상인 건데 네. 저는 사실은 아마 검찰도 놀랬을 것 같아요.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에서도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이렇게 예측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뭐 예, 끝까지 가봐야 되는 사안이다. 네. 네, 좀 뭐 아까 최영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네, 최영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내부에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좀 무죄를 면소 판결을 피해가기 면소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그 선거법 개정된 거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선거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선거운동하기가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이번 개정을 통해서 뭔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좀 풀어주자. 반성적 필요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재판부도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네. 예. 재판부에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죄가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24표. 자, 어쨌든 그 지금 이상직 의원 그리고 이원택 의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최용호 변호사, 예, 이용호 의원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네. 뭐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 왜 엇갈린 겁니까? 제가 아마 이 사건도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짚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 방해죄가 뭐냐고 설명을 아마 드리는 과정에서 막 연설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연설, 그러니까 운동의 기회죠.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막 시칼 들고 와서 깽판 부리시는 분이 실제 있어요. 네. 그리고 막 방해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후보자들 막 끌어내리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사실 선거 방해죄의 좀 통상적인 모습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낙연 그때 당 대표가 네. 내려오고 이제 이강래 후보가 있고 이용호 후보가 이제 나도 이낙연 대표를 만나게 해주시오 해서 시장길에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통상적인 선거 운동이냐, 뭐 또 이게 어떠한 행위냐라는 걸 네. 이게 선거 운동이었는지 이낙연 후보가 시장을 한번 도는 게 선거 운동이었는지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용호 의원이 나도 이낙연 오늘 만나겠다고 악수 한번 네. 하겠다고 찾아가는 게 방해냐 이 두 가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선거 운동 방해가 네. 여기에 적용이 될까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마 그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아마 네. 유죄도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형이 높아서 엄격하게 더 적용된 사례라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용호 의원은 1심에서 좀 무죄를 판결 받았고요. 검찰에서 지금 아직 그 이야기 입장이 안 나왔죠? 예, 아주. 항소하겠다는 입장은 네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윤준병 의원도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익산을 한병도 의원, 고종훈 변호사. 네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이제 이번 선거법은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네. 일단 윤준명 의원님은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선고가 네. 2월 중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 혐의가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명수 사건인데요. 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시죠. 그분에 대한 이제 첩보 수집을 울산 지방 경찰청에다가 이제 하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울산 지방 경찰청이 김기현 후보를 이제 표적 수사했다. 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거 공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에 그 청와대가 가담을 하고 상대방 후보의 공약 무산을 도모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한 건입니다. 당시 이제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였던 민주당 임동호 후보에게 각종 직책을 매개로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개된 공차 내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첫 번째 이른바 이제 하명수 사건에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 검찰은 이제 당사자인 뭐 백원우, 황우나, 송철호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어떤 암묵적인 그리고 순차적인 공모 의사가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간접적인 증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들이 그 암묵적 순차적 공모를 했는지 입증할 그 공모가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선거 공약 건은 내용이 뭐냐면
그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그 울산에 만들 예정이었던 산재모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산업재해 관련된 이제 전문 병원인 것 네. 같은데요. 그게 이제 예타를 좀 통할 간략하게 정리를 가능성이 해야 될 것 없다. 같아요. 네네네. 없다는 것인데 아무튼 그 이것에 대해서 장원석 전 선임 행정관이 미리 이런 내용을 그 송철호 울산시장에다 알려주고 대신 그 공약을 철회하고 그 공공병원으로 공약을 바꿔라 이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장원석 그 전 행정관은 당연히 뭐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지휘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친분에 의해서 그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그 선거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마치 청와대가 이제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대규모로 동원돼서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재판을 좀 봐야 네.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상당히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한명도 의원의 뭐 해명까지 저희가 방송 통해서 뭐 여러 차례 네네. 좀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는 그 정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그 동안은 사실 이 수사가 진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검찰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잠깐 언급을 하셨던 산재 모병원 그 예타 취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좀 기소될 것 같다. 좀 이런 이야기가 흘러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명도 의원으로서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최영호 변호사, 검찰의 좀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세요? 저 되게 의아했어요. 아, 안 끝났구나. 수사가 안 끝났구나.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생각해서 되게 의아했는데 제가 곰곰이 드는 생각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12년 대선 때 댓글팀이 이제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댓글팀 운용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윤석열 무슨 그때 팀장이었던가 윤석열 팀장이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수사했고 아마 기무 사건은 아마 정권 바뀐 다음에 아마 기소한 걸로 그때 그런 정도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정문란 국기문란이거든요. 이런 선거 개입이나 2018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 사건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전혀 근거가 없다든지 뭐 빈약하다든지 증거가 없다든지 그것까지 저도 뭐 사실 공소장만 읽어봐서 얼마나 검찰이 거기에 대비를 했고 수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권 하에서 묵히거나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라도 정권이 끝나면은 이 사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가장 핵심인 사건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음, 예, 아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남아 계신 분 아직 기소가 되지 않고 남아 계신 분이 계시고 기소가 안 되더라도 추후에 기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어쨌든 한명도 의원이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좀 예상은 가능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 더 좀 이 부분 조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러면서 이 검찰이 청와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네요. 최영호 변호사.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좀 이 사건 보면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7년 12월에 출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학의 사건부터 용산 참사까지 10몇 개 사건을 이제 다시 훑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이제 거기서 그 진상팀이 뭐 위원회가 있고 또 조사팀이 따로 있고 대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사실은 김학의 사건은 이제 일종의 재정 신청까지 끝난 사건이라 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윤중천과 관련된 이제 성폭행 사건은 사실은 좀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고 봤지만 뇌물죄가 아직 남은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아마 이제 출국 금지를 하라 해서 네. 한 것 같은데 이 문서들이 이제 권한 없는 뭐 검사가 했다거나 이렇잖아요. 사실 근데 절차적 원칙을 안 지켰다. 예, 이런 근데 거죠. 2019년 네. 5월 달인가 이 진상조사위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 이제 재심 변호사로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가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대해 2019년 5월 달에 글을 썼거든요. 자기는 출국 금지 안 될 줄 알았는데 돼가지고 너무 놀랬다.
사실은 자기도 김학의가 나쁜 사람인지도 알겠지만 절차적 정의를 심대하게 지금 침해하고 사실 되게 위험하다. 니네들이 정의라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되게 위험한 일이고 자기는 사실 동감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불거지니까 이 얘기를 꾸준히 했어요.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자기가 왜 출국 금지가 좀 어렵겠다고 봤는지. 근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출국 금지까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좀 니네들은 그렇게 정의라고 불구짓지만 이게 사실은 검찰이 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검찰권 남용 때문에 발생한 건데 또다시 또 어떠한 남용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썼던 건데 사실 그냥 저는 이것도 역시 본인들이 사실은 정의라고 부르짖으면서 했던 일들이 과연 정의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만한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김학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법을 집행한 거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아무리 대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원칙을 어긴 거다 이런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고정훈 변호사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데 그 피신고인 측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검 그 반부패 강력부 핵심 관계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제 공익제보자가 소속된 안현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대해서 요청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가 2018년 그 강원도 채용비리 사건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외압을 행사를 하냐. 그리고 또 신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수사 중단의 외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때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 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 사람만 이제 피신고인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 제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뭔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 수사에.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사단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그 뭐 지검장 이하 그쪽 이제 검사들의 어떤 불법성 이런 것들을 네. 수면위로 좀 내세워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좀 네네. 이 배경에는 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좀 이런 예, 지적인 것 그렇기도 같은데. 예, 그렇 최용호 변호사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좀 이런 부분들 이런 해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의도와 배경, 뭐 음모로만 바라보면 사실은 사실 그 모든 사안은 그렇게 음모론적으로밖에 흐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히 저도 검찰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안 자체는 지금 간단하거나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 지금 뭐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수사 자체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수사상 필요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출국 금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법무부의 해명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주장들 사이에 보면 좀 내밀한 네네. 맥락이 좀 자리하고 있다. 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월요 정치 오늘은 정의당발 성추행 의혹 사건 그리고 이상직 한병도 의원 수사 상황 그리고 물밑에서 벌어지는 청와대 검찰 간 수싸움의 행간까지 짚어봤습니다. 최고 변호사 최영호 고정훈 변호사였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